예, 참으로 오래간만입니다. 채널 24K의 책 읽는 프로그램 정의란 무엇인가, 이 강의를 이 채널 24K 시작하면서 곧바로 시작을 했는데 거의 이제 1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 아직까지 종결을 하지 못했군요.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 정치 사정도 복잡하고 우한 폐렴 같은 이런 큰 일들이 벌어지고 이것을 계속 이제 주목하다가 보니까 이 책 읽는 프로가 좀 느슨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드디어 이 저스티스 마감을 좀 해야 되겠다. 이거 마감하고 나서 종합 강평하고 그리고 새로운 책을 읽도록 진도를 다시 진행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저스티스 마지막 제10강으로 돼 있죠. 이 책상으로는 책의 챕터 10입니다. 마지막 챕터죠. 그 마지막 챕터의 제목이 정의와 공동선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정의, 이것을 정의를 내리겠다라는 자세로다가 시작을 했는데 그것을 쭉 훑어오다 보니까 남는 단어가 공동선이라는 단어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동선, 모든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착함. 그러니까 정의라는 말하고는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착하다, 아름답다, 좋다 하는 거와 정의롭다 하는 것이 꼭 일치하는 개념일 수는 없는데, 그 정의라는 개념을 찾다가 와보니까 공동선이라는 개념에 도달하는 것 같다. 공동선. 이런 느낌을 제목에서부터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순서가 사실 마이클 샌델은 종교 논쟁이라든지 케네디와 오바마의 의견의 차이, 이런 것들을 훑어보면서 어떤 선례, 마이클 샌델이 꼭 그 강의를 시작하는 패턴이 그렇죠. 어떤 사례를 먼저 얘기해놓고 그 사례 속에 있었던 중심 테마를 가지고 다시 자기의 논리로 끌고 와서 정리를 해보는 이런 이제 순서를 갖는데, 그렇게 책에는, 교재에는 이제 쓰여 있습니다만은 강의의 편의상, 해설의 편의상 그 순서를 좀 바꾼다. 그래서 거의 맨 뒷부분에 마이클 샌델이 생각하는 정의와 좋은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그 얘기를 지금까지 해왔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샌델의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이렇게 공동선의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부 무슨 얘기냐, 이 얘기였죠. 정의라는 게 뭐고 과연 좋은 삶이라는 게 뭐냐. 사실은 지금 책을 다 읽고 나서 다시 생각해 보시면 어떤가요? 이 두 개의 개념이 다 좀 자극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은 말이죠. 정의라는 것도 인간은 확실하게 무엇인지 잘 모르고, 어쩌면 잘 모를 수밖에 없고, 끝에 가서 이제 얘기하겠습니다만, 좋은 삶이라는 건 특히 어떤 게 좋은 삶이냐. 이 지구상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수백억의 인구가 지금도 살고 있고 살다가 사라지고 했는데, 그들 속에 어떤 게 좋은 삶이냐, 그거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개념이 존재하는 거냐, 과연? 우리가 찾아보려고 했었던 개념 자체가 뜬구름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서 샌델도 아마 그런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훑어나온 얘기들을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정의라는 기준으로 인류가 여태까지 삼고 살아왔던 그런 어떤 임시적인 기준들, 간헐적으로 나타났던 기준들, 그것으로서 그 중에 하나로 공리주의가 무엇인지를 검토를 해봤고, 자유주의가 무엇인지를 검토를 해봤다. 미덕을 가지고 세상을 산다는 거, 이 미덕이라는 말, virtue라는 말이 휴머니즘을 뜻하는 평등이라는 말로 정치 이데올로기적 용어로 변했습니다만,
공리주의, 자유주의, 그래서 평등주의라는 인간들이 이것이 아마도 잘 사는 삶 또는 정의롭게 사는 삶이 될 거야. 그 기준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검토했던 그 기억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기준들을 검토하면서 다 같이 아마도 이 책을 읽으신 모든 독자 또는 샌델이 강의할 때 강의를 들은 모든 학생들 그리고 샌델 본인조차도 이것들이 최종적인 답을 주지를 못했다.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해결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주제들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오늘에도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다. 하필 이거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둘이 아닐 텐데 왜 하필 샌델은 이 세 가지 주제를 여기다 끌어냈을지 거기에는 아마도 이것들이 종교 논쟁과 깊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클 샌델이 사는 사회, 미국이라는 사회는 종교적인 백그라운드가 아주 완강한 사회이다가 보니까 아직까지도 그래서 아마도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로 풀 수 없는 문제 사례로 이 세 개의 사례를 선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교재에도 여기에 이제 종교적인 논쟁이 얽히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샌델이 결국 그 종교적인 자기 자신이 속하고 있는 사회가 가지는 백그라운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암암리에 그쪽으로 이미 끌려 들어가고 있는 그 전제를 내비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얘기를 한번 그래서 잠깐씩 훑어보기로 하시죠. 낙태 논쟁이라는 것은 전통 캐톨릭에서는 절대로 낙태는 있을 수가 없죠. 왜? 인간은 언제부터가 인간이냐? 당연히 정자와 난자가 결합을 해서 최초의 배아가 형성될 때부터 이때부터가 생명이다 라고 천주교에서는 이제 캐톨릭에서는 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낙태에 대해서는 정의 무슨 좋은 선 따질 여지가 없죠. 그냥 낙태는 안 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어떠냐? 세계 많은 나라에서 배아 이론을 선택하지 않는 나라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출생을 한 때로부터 인간적인 권리 의무가 인정되게 되어 있죠. 우리나라 민법상으로도. 당연히 그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상태에서는 어머니의 일부인 거지요. 물론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만 나이 이렇게 따질 때 우리 재래식 나이 따질 때 이렇게 나이를 따지는 과정에서부터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의 생명성을 인정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합니다만은 하여튼 법률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의 이해에 모두 캐톨릭의 이런 이해를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니지요. 이거는 공리주의, 자유주의, 평등주의 이런 것으로 또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줄기세포 논쟁, 우리나라의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 문제 때문에 굉장히 전국이 시끄러웠었던 때가 있었습니다만 과연 줄기세포라는 것이 뭐냐? 이것도 하나의 원시적인 생명체로 봐야 하느냐? 그리고 그 생명체의 조건이 이미 주어져 있는데 말하자면 염기서열이 이미 정해져서 아데닌, 구아닌, 티민, 시토신이라고 하는 4개의 염기서열이 정해져서 그 속성이 결정되어 있는 것을 인간의 기술로 이 염기서열을 바꿔요. 아데닌, 구아닌, 티민, 시토신을 이 순서를 바꾸면 전혀 다른 생명체가 만들어지죠. 또는 그 줄기세포 그렇게 만든 거 하나를 가지고 그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또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이와 같이 인간이 염기서열을 조작하고 그로부터 새로운 생명체를 복제해낸다든지 하는 이런 작업들이 과연 정의로우냐 그렇게 하는 게 좋은 삶이냐 아니냐를 놓고도 인간들은 굉장히 많은 논쟁을 합니다. 한쪽에서는 그것은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다. 신이 만들어준 생명을 인간 마음대로 훼손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다른 한쪽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무슨 소리냐? 그것을 우리가 기술로 변형시킴으로 해서 불행하게 된 사람들,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또는 어떠한 부분을 손상해서 영구적으로 잃어버린 사람들, 이런 장애인들을 고쳐줄 수도 있다. 그 기술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겠느냐라는 논란. 이건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아마 앞으로 끝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습니다. 동성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요. 어떤 사람들은 야, 혼인이라는 건 원래 이성간에 하는 걸 혼인이라고 그러지 어떻게 동성간에 하는 걸 혼인이라고 얘기를 하냐. 그거를 언어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무슨 소리야. 우리는 우리 둘이 결합하는 것으로서 인격적 결합의 최상이라고 생각해. 그거는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권리야. 왜 당신이 우리가 이렇게 행복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당신이 참견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이런 논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도 많이 있죠. 병들고 나이가 이제 많은데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내가 더 연장하고 싶지 않아. 나는 나의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어. 이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 또 그것을 돕는 사람들, 그것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이들의 논쟁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공리주의, 자유주의, 평등주의의 어떤 영역에서도 해결하기 곤란하다. 물론 이제 자유주의가 종교와 대응하면서, 종교적 가치관과 대응하면서 자기들의 해결 방법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것을 정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도 또한 인간은 갖고 있지 않지요. 이렇게 정의를 추구한다라는 것은 완벽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클 샌델은 공동선의 정치라는 이 문단을 시작을 하면서 거기서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정의란 무엇인가를 강의를 시작했지만 그것에 대한 답에 내가 도달했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그러면서 나는 그러나 몇 가지 제안을 할 수는 있다, 이제 와서. 거기에 이제 마이클 샌델의 이런 고백이 나오지요. 한 줄 딱 나옵니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겠죠. 애초부터 시작한 것부터가 정의 내리려고 한 게 아니라 인간은 정의에 관해서 어떤 논의들을 해왔는가, 인간들의 사고를 좀 더 어떻게 확장할 수 있겠는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시작했던 책이라고 보면 될 것이고, 그런 강의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마 정당한 이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클 샌델은 결국 결론적으로 도덕에 기초하는 정치, 이것이 아마도 인간이 이러한 과정들 모두를 거치고 나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겠냐.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 또는 좋은 삶의 가장 유사한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맨 마지막에 마무리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의식이라는 것, 또는 사회에 대한 헌신이라는 것, 희생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없이는 사회는 유지되기 어렵다. 그러나 그러한 속에도 또한 모순은 있을 수 있다.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연대라든지 이런 그런 것들 속에서는 또 다른 모순이 생겨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모든 행위를 도덕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좀 더 세련화시킨다면, 그런다면 아마도 인간은 지금 추구했던 것들보다는 좀 더 나은 상태의 조금 더 정의로운 사회, 조금 더 좋은 사회, 이런 사회에 도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이제 마지막 쪽인데요. 도덕적 이견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면 상호 존중의 토대를 악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더 강화시킬 수 있다. 자기는 이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인간들은 도덕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인류학을 공부를 하다가 보면
참 인간 삶에 정답이 없구나라는 말 100번을 더 공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그 차등을 이해하실 수 있는 예를 들어보자면 지구상에는 지금도 천년을 시집을 못 가는 그런 부족들로 이루어진 국가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생체적인 특성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렇게 된 건데요. 완전히 빨가벗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빨가벗은 거는 신의 버림을 받은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고, 시집을 일단 갔다가 1년 만에 도로 친정으로 돌아와서 모든 이성을 자유롭게 상대하고 거기서 출산되는 아기는 한 가족이 전부 공동으로 양육하는 이런 집단들도 있지요. 그런가 하면 한 여성이 여러 형제들이 있는 집안에 혼자 부인으로 가서 그 형제들을 전부 자신의 남편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그런 도덕을 자기들의 삶의 조건으로 하고 사는 이런 집단들도 지금 현재 지구상에 존재한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관념이라는 것, 과연 그것은 정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마이클 샌델은 사회가 그들의 도덕관에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들을 조정하고 교화하려고 하면 훨씬 더 나은 상태로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추상적인 이야기로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도덕이 강조될수록 그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됐었느냐? 엄청난 독재 사회가 됐었던 거지요. 서양의 중세 사회에 모든 가치의 중심에 신이 있던 그 시절에 가톨릭이 유일한 도덕적 기준이었을 때, 그때에는 절대적인 가톨릭 독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 속에서 마녀사냥 같은 끔찍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고, 농노계층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인간 집단들은 전부가 무지한 사람들로 남아있어야 했었습니다. 또한 이슬람에도 이슬람 독재가 끔찍했고, 우리가 오늘날에 보는 공산 독재는 평등주의라고 하는 도덕관 하나가 지배해서 만들어지는 그럴 수밖에 없는 독재죠. 이런 파시즘은 모두가 도덕이라고 하는 명분을 앞에 내세우고 있다는 사실, 우린 그걸 잊어서는 또 안 될 겁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로 우리는 군부 독재에서 벗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오늘날에도 그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죠. 문민 독재, 민주화 세력에 의한 독재. 그 모든 그러한 독재의 전형적인 방패 언어가 뭡니까? 도덕이라는 거죠. 샌델이 내리고 있는 이 도덕에 대한 희망, 이 이야기는 제가 보기에는 다시 정의란 무엇이냐라고 묻게 되는 도돌이표 같이 보입니다. 사상의 도돌이표지요. 자, 여러분들, 이게 이제 마지막 부분의 요점입니다. 이거를 더 장황하게 무슨 케네디의 연설과 여기에 인용되고 있는 오바마의 연설을 인용을 해서 그 속에 들어있는 철학적 의미 이런 거를 음미하기에는 그 깊은 맛이 결코 그렇게 마땅치 않아서 많이 생략을 했습니다마는, 이 복잡한 책을 다 읽고 나서 그 마지막 부분에서 부닥치는 이 정의가 어딘지 무척 허전하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하버드대 학생들이 심취해서 들었다는 강의, 그들은 과연 그 강의 마지막에 정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아마도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 고생하시면서 이 책을 읽어오셨는데, 이제 이 마지막에 와서 여러분들은 정의에 대해서 얼만큼 무엇을 더 아시게 되셨습니까? 인간들이 정의라는 것을 놓고 얼마나 방황을 하고 있고, 얼마나 되풀이해서 오리와 오리를 중첩시켰고 갈등과 갈등을 생산해 왔는지는 확인하실 수 있었겠지만, 과연 인간은 정의라는 정의에 도달해 있는지 거기에 대한 확신은 아마도 없으실 겁니다. 이게 바로 마이클 샌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그 실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저에게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정말로 인류는 이 정의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해왔고 어떻게 생각을 끌고 갈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이 책의 종합정리와 독후감 정리를 하는 셈치고 강평하는 기회를 한 번쯤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그 강의를 하겠는데요. 왜 그래야 할 필요가 있느냐? 마이클 샌델이 이렇게 한 권의 한 학기에 한 학년에 강의를 하면서 빠뜨려 먹은 대단히 큰 부분이 있지요. 인류의 절반 이상에 속하는 동양에서 생각했던 동양 철학적인 정의에 관한, 말하자면 정의와 좋은 삶에 관한 그러한 생각들이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과연 동양에는 그러면 정의에 대한 그런 관념이 없었느냐? 동양에서는 어떤 것을 바른 삶이라고 보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었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은 온전히 다 빠져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다 비슷한 곳에 도달하기조차가 무척 어려웠을 겁니다. 서구의 사고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고답적이고 굉장히 난해하고 뭐 이런 것 같이 보이기 쉽습니다. 특히 서양 문화라는 것을 보기도 전에 먼저 존경하고 보기도 전에 먼저 위대하게 생각하고 이런 선입관을 가지고 부딪혀온 동양의 지식인들에게 있어서 이 서양의 철학체계 그리고 서양의 이 가치관의 세계는 그야말로 선험적으로 신성 불가침한 존재로 여겨져 온 것 같기도 합니다. 동양의 현대 교육이라는 서양식 교육이 도입된 이후에 말이죠.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사고 속에는 아직 인류의 사고의 반쪽이라고 할 만큼도 흡족하지 못한 엄청난 단순함과 엄청난 오류와 편견, 편집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한 시간을 할애를 해서 여러분과 이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강평 겸 새로운 우리들의 의식의 지평을 열어나가기 위한 그러한 비평적 강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1년 가까이 읽으신 그러나 이 노고가 결코 여러분들에게 헛된 것이 되시지는 않으셨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감사합니다.